오늘은 지난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사람을 지각을 할 때 사물을 우리가 지각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인 지각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 출발을 이제 데카르트적인 기계적인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서 그것의 하나의 한계점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해서 어떠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지각하는 것에 일종의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츠 하이더가 이제 인지 심리학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개념들을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이제 균형 이론.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의 친구고 나의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인지적인 부조화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제 말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귀인 이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원인을 찾느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 인상 현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불과 100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가에 여러 가지 하나의 원리가 있었죠. 특출성이라든지 또는 부정성이라든지 긍정성 평양이라든지 초두 효과 또는 신근 효과 등등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에 이러한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범주화라고 했죠.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개개인의 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범주화하고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차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인데,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추론할 때 그 개인의 지적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주요 차원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집합주의적인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그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제 대학원 학생들하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수업 시간 외에 또 다른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을 했다고 할까,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사 이름이 있죠. 근데 회사 이름을 짓는 방식이 나라마다 좀 다르다는 사실을 좀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그러한 나라에서의 회사들을 보면 적지 않은 회사가 사람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진 게 많아요. 포드가 한 예가 되고, 존슨 앤 존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휼레트 패커드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꼭 이런 IT라든지 하이테크만이 아니라 제조업 같은 데서 아까 말했던 포드 자동차도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 이름을 보면 사람 이름을 따서 한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어떠한 경향이 있죠? 한국에서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의 경우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오너? 그게 무슨 뜻인가? 주인. 그러면 현대나 삼성은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 한화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 그룹은 사람 이름 딴 거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회학적인 탐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패턴의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거, 그게 사회과학적인 탐구에 혹시 머리 빗는 학생, 하얀 옷 입고 몰라요? 아니 누구 생각 없을까? 가족 경영?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봐. 예. 누구? 한 예를 들면 우리 헤어 디자이너 누구지? 박준이라든지 또는 주로 패션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정경수 커피, 내가 특별한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또는 빵집. 되게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이라고 말할까? 자기들이 어떠한 장인 정신에 있어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에 이런 게 많아요. 그 외에는 굉장히 사람 이름이 회사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 한번 여러분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서 자료를 수집해 보면 분명한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밝혀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연구하는 방법. 이런 사회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 주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의 원인을 한번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저는 가장 값진 하나의 레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명백한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그런 원인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내가 볼 때 이제 집단주의적인 문화와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타부시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분야가 바로 그러한 전문성과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냥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한 데에서는 자신의 주체성, 독립성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것은 회사와 같은 데서도 잘 반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인 지각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 또는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은 감정을 갖는지 싫은 감정을 갖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얻는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느냐.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 가산 원리 또는 평균 원리, 또 가중 평균 모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산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똑똑하다, 착하다, 감성적이다, 옷 맵시가 좋다, 말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그 정보에 대해서 각각 자기가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똑똑함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9점을 받았고, 말솜씨에서는 그 마이너스 3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정보를 조합하면 전체 그 사람의 평가 점수는 10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산 원리에 따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정보의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리고 그걸 숫자로 나누면 2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상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이 가산 원리에 따르면은 이게 11점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됨으로써 그 사람의 점수는 11점이 되지만, 이 점수가 10점이 됐지만 그 전체 평균값은 오히려 줄어들죠. 왜냐하면 정보가 6가지인데 불과 10점밖에 추가 안 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은 오히려 2점에서 1.8점으로 2.83점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대인 어떤 그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산 원리보다 평균 원리가 더욱더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인상을 형성하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또 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그 앵커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닷을 내리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어떠한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형성을 하면 그것이 이제 딱 그 기준이 되고, 이후에 자기가 얻게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은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가산이 되거나 또는 이제 그 삭제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처음 형성된 인상이 그 이후의 정보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을 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들과의 그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면 보다 효과적인 일종의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의 한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심리학적인 메커니즘, 개념을 이해하면 그게 곧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 이게 곧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사회학의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성불평등, 계층 불평등 개념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불평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은데, 사회심리학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와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아주 금방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요, 좀 더 좀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와 그 사람이 뭔가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 처음에 이러한 어떠한 그 의제가 이제 문제거리가 딱 두 사람의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한 90% 정도 될 거라고 생각돼요. 처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했느냐가 그 이후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어떠한 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도 자기가 한 번 말을 바꾸는 경우는 10번 가운데 한 번이 있을까 말까?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변화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라기보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의 유인 요인이 됐던 또는 그것이 하나의 그 압력 요인이 됐던 본인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을 그 이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반성해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아직은 학생이니까 뭐 어떤 심각한 이슈를 놓고 그렇게 뭐 대립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나 자신이 이제 교수로서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로 우리들은 뭐 교수들하고 이제 의견이 다르고 뭐 디베이트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 일종의 이제 체득한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설득에 의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처음에 그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이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맥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치 그냥 사기치듯이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 맥락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중요한 제안을 할 때 먼저 식사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먼저 식사 대접을 잘 해놓고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회식 문화도 발달한 배경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인상 형성에 있어서는 가산 원리보다 평균 원리가 작동하고, 따라서 처음에 형성된 인상이 이후에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앤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개인 형성에 있어서 이런 평균 원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5가지의 정보가 있었는데, 이 5가지 정보가 똑같은 그 가중치를 갖는 거냐,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거에 대한 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중 평균 모형의 경우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본인이 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특성에 더 가중치를 줘서 인상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연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안선영이라고 예전에 개그 워먼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책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 연애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관찰과 연구와 또 경험에 미쳐볼 때 결국 사람들이 연애를 못하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상형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상형을 찾는 것 대신 깊이형을 자기가 정해서 그 깊이 대상만 피해 가면 오히려 적절한 어떤 그 연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히 결혼을 앞두고서 그 상대방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것에 자기가 더 그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 가중치를 부여하느냐가 내가 볼 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3고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고. 재산이 많은 거, 그다음에 키가 큰 거, 뭐 코가 큰 거, 이 세 가지를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드러나는 외모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객관적인 조건, 이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대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그 친밀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함에 있어서 사실 그 객관적인 그 조건들, 뭐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것은 일단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그거 자체는 어찌 보면은 taken for granted 돼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일단 둘이 이제 그 관계를 이제 그 형성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위에서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정말로 뛰어나고 잘 나가는 그런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빈껍데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가지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존경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객관적인 조건이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굉장히 애고가 강해요. 애고가 강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말로도 나옵니다. 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배우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지가 뭐가 잘났다고 뭐 등등.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이 존경심이 부재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 관계가 좋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가 아마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뭐 일관성의 원칙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지각이나 대인 어떤 인상 형성에 있어서 거의 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정보들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인상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차원을 중심으로 다른 특성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조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빨리 걸으면 그 사람 민첩하다라고 평가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빨리 걸으면 굉장히 조급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면은 굉장히 이것은 아주 사람들이 아주 좋은 측면이죠. 돈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면은 그건 이코노믹 애니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특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집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관성과 관련해서 또 후광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그게 명문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후광 효과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작용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후광 효과이고, 뭐 후광 효과의 또 다른 예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감정이 또는 존경하는 감정이 그 사람과 연관된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전이가 되는 현상, 그런 것들. 뭐 보면은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할 때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하고 꼭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굉장히 뭔가 친밀감을 과시하는, 그것도 이제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상 형성에 있어서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인상을 우리는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상을 형성했던 구체적인 사건이 잊혀져도 그 전체 인상이나 성격에 대해서 추론하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참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디 그 연구원에 내가 자문을 요청받아서 자문을 하고 끝나고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 그 연구원에 이제 있는 어느 그 이제 선임 연구원이 이제 좀 늦게 왔습니다. 와서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이전에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죠. 처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그 대인 그 인상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였는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뭐 혼자 막 그냥 투덜투덜 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예의가 없구나. 그 처음 보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 뭐 그냥 그 계속해서 막 투덜투덜대고 막 꿍시렁꿍시렁거리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과에 지원을 했어요. 교수로 지원을 하고 최종 후보자까지 3명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분명 그 사람의 능력은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난데 내가 갖고 있는 인상이 좋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개인에 대한 나의 사적 감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과에 들어와서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다른 교수들과 화합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한 데 있어서는 아니다.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뭐라고 말할까, 그 유아 독존식으로 막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비록 객관적인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어도 오히려 전체적인 그 조화, 인화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그 후보자를 이제 뭐 내가 탈락시킨 건 아니지만 결국 배제를 하게 됐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접촉을 하죠. 뭐 이제는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됐으니까. 근데 일단 그분이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요. 이제는 교수가 됐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점잖고 좀 조신 있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말이나 행동이 그다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너무 편견을 가진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형성한 인상이 굉장히 지속적인, 그리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상과 일치되는 것은 받아들여서 이걸 보강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쉽게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잘 행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언제 누가 자기를 관찰하고 인상을 형성해서 나중에 그게 자신에게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맥락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초두성 효과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개별적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기보다 그것을 그 하나의 그 구조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그 게슈탈트 심리학의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 그냥 그 자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마치 의인화시켜서 이게 스마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그 질서가 없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람의 하나의 이 지각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지적인 것, 따뜻한 것과 지적인 것이 결합이 되면 지적이라고 하는 특성은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서는 보다 더 좋은 인상을 형성하지만 전자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학습 능력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대상 기억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 경영학과가 우리 문과대학에 내가 볼 때는 일종의 그 오버헤드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봐요. 이 경영학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교수를 채용해서 가르치지 않고 문과대학에서 그 개설하는 과목을 자기 학생들이 가서 듣게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사회심리학, 사회조사 방법, 사회통계. 자신들은 그 분야의 그 교수들을 채용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우리 과에 와서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건물 쓰려고 하면 굉장히 텃세를 내는데, 그래서 지금 좀 학교에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의 시설을 그 단과대학의 소속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소속으로 바꾸게. 그래서 강당이라든지 강의실을 결국 단과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어떤 관리처라든지 거기서 하게끔. 이게 자기 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만 되더라도 아마 공간 활용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경영학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사회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건 맥락 효과, 어떤 것이 서로 연관 지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한 저 단어가 서로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많이 갖죠.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카피라이터들이 사용하는 문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단어하고 단어가 연결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 가장 유명한 그 카피라이터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옛날 광고라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최진실 씨가 한때는 정말로 이 광고 업계의 신데렐라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 냉장고 선전을 할 때 그 사용한 문구가 그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순간과 10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개하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그리고 또 보면 이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명품 같은 데서 그 명품 매장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죠.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넓은 매장의 한가운데 딱 테이블이 있고 핸드백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하여금 그 희소성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든지, 내가 최근에 들었던 아마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몰려 있는데 샤넬 샤넬 매장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길게 세워두고 한 5명씩만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럼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매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나올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제품에 대한 어떠한 그 욕구를
정말로 일으켜서 사고 싶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아마 욕구의 대상이 아니겠죠. 우리가 쉽게 갖지 못하니까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아마 매니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도식입니다. 도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 도식은 이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인지의 세트죠. 그래서 이 도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처리가 되고 저장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이제 우리가 일관성 이론과 마찬가지인데, 또는 균형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신들의 여러 가지의 인지들이 서로 간에 조화롭고 일치하기를 원하지, 이게 부조화 상태로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기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내연 성격 이론이 있어요. 특성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성이 존재하면 다른 특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명랑하고 수다스럽고 에너지가 넘치고 와 같은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 반대로 그 내향적인 사람은 수줍고 또는 그 고립적이고 그 소극적이고 그런 성향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칙센미할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창조성,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 교수의 제자가 내 동기인데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 창의성 연구, 크리에이티비티 연구에 있어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칙센미할리 교수에 따르면 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두 가지의 좀 서로 모순되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내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아주 이상적으로 조합이 될 때 이쪽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서로 결합이 될 때 어떠한 더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항상 외향적이다, 그럼 사실 속이 벼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내향적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이런 것에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외향적으로서 뭔가 새로운 자극과 그 어떠한 그 영감을 얻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는 깊숙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성찰이 있을 때 사실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두 가지가 이렇게 꼭 모순된다라기보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잘 결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내연 성격 이론에서 보면 사람들 간에 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조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그 정보를 구조화하고 응징력 있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그러한 경향을 갖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걸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으로 바라볼 때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구조화의 성향이 적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이 마치 스펀지와 같아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걸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단순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암기 능력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이미 자기의 그 도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도식과 이렇게 생소하거나 예의치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걸 자꾸 배제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굉장히 옹고집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도식 자체가 아주 딱딱하게 돼가지고 닫혀 있어서 뭔가 그것과 예의치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귀인. 여러분이 아마 사회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주제인데, 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행동한 원인을 추론하거나 또는 행동을 통해서 그 개인의 성격을 우리가 추론하는 그러한 현상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거나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이후의 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귀인을 하느냐?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의 성향으로 우리가 귀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죠. 그게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피해야 할 겁니다. 멀리서 보면 다른 길로 가거나. 그래서 이 귀인의 결과는 우리에게 감정, 태도,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자기가 어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근데 이게 그런데 불공정하다. 뭔가 좀 이게 그 부당하게 뭐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이 어느 학교 출신인데 그 학생들한테는 뭐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분노하게 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거 내가 이번에 제대로 준비를 안 했구나라고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그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귀인에 대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식 심리학, 대응 추리 이론, 공변 무용, 자기지각, 성취 귀인 이론 각각들이 있는데 이 하이더가 이제 일종의 상식 심리학.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종의 상식 심리학자다. 또는 미니 사이콜로지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그러므로 인해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추론하기 위해서 그가 이미 보인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더의 귀인 이론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다라고 보는 성향 귀인과 이것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상황 귀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데 좀 장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시청이 어느 방향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답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건가? 첫 번째는 성향 귀인이죠. 이 사람은 성격이 못됐구나. 친절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보다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이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쫓긴 거야. 보니까 가방을 들고 뛰고 이거는 이 사람이 성향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게 상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유유자적해 보이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려고 하겠죠.
간단한 예이지만 뭐 다른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전 대응 추리 이론이 있는데요. 존스와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는 이 5가지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현상,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거나 또는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냐, 사회적인 역할이냐, 기대냐, 이런 것들에 따라 이것이 행동이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인지 또는 상황 때문인지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공유 효과 또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행동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특성으로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다른 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특정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A, B, C라고 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C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C가 상대적으로 학점을 받기가 쉽다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좀 더 노력을 덜 들이고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C를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건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데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 도덕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걸어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인데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횡단보도를 말고 길로 그냥 걸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거나, 특히 보면 그 노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하다 보면 노인들은 그런 횡단보도로 가지 않고 자기 좀 어떻게 보면 멋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노인이에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적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노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게 한 사람의 노인만이 아니라 또 많은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럼 우리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과거에 어떠한 그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공중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사회화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죠. 그렇게 추론을 하면 다음 상황에서 노인이 나오면 우리는 그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우리가 그때 상황에서 다시 또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대응책을 찾기보다 딱 스테레오타입처럼 길을 건너가는 노인이면 노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대되거나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성향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경우, 만약에 자기가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스스로 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은 하나의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또 연구도 했고 또 기회가 되면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여가예요, 여가. 리저 액티비티, 여가 활동. 내가 왜 여가에 관심을 갖냐면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매번 직장에 올 때마다 뭔가 자기 실현을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야 되니까 하죠. 그렇지만 여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도 있고 또는 여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요. 여가 불평등.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평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그 표준화된 정의는 자신의 어떤 생리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 이외에 남은 자녀 시간이 하나의 여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여가가 이 남녀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굉장한 편차가 있고 불평등이 있어요. 단순하게 여가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가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여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소일적 여가, 두 번째는 오락적 여가, 세 번째는 자기 개발형적 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소일적 여가는 낮잠을 자거나 TV 시청을 하거나 이건 킬링 타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의 질이 좋지 않아요. 반면 오락적 여가는 그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기는 거죠. 스포츠, 또 뭐 등산, 영화, 관람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오락적인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의 욕구에는 그렇게 쾌락적인 것이 그 일종의 효용 가치가 이게 뭐라고 말할까 감가 이제 그 우리가 감가 뭐라고 하죠? 감가상각의 원칙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여러 번 하면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오락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계속하면 그게 따분해지고 별로 즐겁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을 다룰 때도 하겠지만 그 자기 실현의 욕구가 그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권 못지않게 그 인간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질 수가 있고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소득 불평등, 계층 불평등 못지않게 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차원의 불평등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가가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가가 바로 자발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할과 기대 역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역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이다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미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좀 다르게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성향 귀인을 하게 되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황 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항상 그래도 사람이 그 아주 호감 있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친구예요. 근데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무뚝뚝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이 친구가 뭔가 좀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뭐 무슨 자기 부인하고 대판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몸이 지금 안 좋다든지 뭐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든지 그건 상황적인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면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제 성향 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인간의 지각에 있어서의 오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 귀인 오류 또는 뭐 근본 귀인 오류, 영어로 말하면 이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상황적 요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성향 귀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의 성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쪽에 공평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나와요.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의 불평등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고로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회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러면 못 사냐? 그럼 못 사는 것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그 하나의 성향에서 그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돈이 있으면 그거 즉시 소비하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일종의 빈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빈곤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 라이트 밀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학적 상상력은 기본 그 귀인 오류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사회학적 상상력은 한 개인의 처지를 그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심리적으로 본다면 그 개인의 성향에서 원인을 찾는 게 바로 기본 귀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정교화된 모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변 모형인데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이 보이는 일종의 그 공변성,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과 같이 관련되는 다른 특성들 간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행동을 한 것이 얼마만큼 특이하냐, 특별한 건가, 또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갖느냐.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행동의 원인이 왜 그런가를 특이성과 합치성과 일관성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특이성에서는 이 사람이 나만 볼 때만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데 나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만 보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는 이거는 합치성이 높은 거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은 항상 나만 보면 고개를 돌릴 때 일관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조합에 따라 일종의 그 귀인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특이성과 일관성과 합치성이 모두 높을 때는 우리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고개를 돌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반면 특이성과 합치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항상 고개를 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이 나만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면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성향 귀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변 모형인데, 근데 이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보가 귀인에서 동등하게 항상 작용하는 거라기보다 이 중에서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그 귀인하는데 이제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절감 원리는 여러 가지의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들을 사람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대개 그 사람의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추론하는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 기술도 나쁜데 주위가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나면
뭔가 주위 환경보다는 그 사람의 운전 기술이 나빠서라고 우리는 좀 더 간략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해야 되겠네. 이제 자기 지각 이론은 우리가 다음에 인지 부조화를 할 때 다시 나오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가 행동한 것의 원인을 추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지각 이론이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 어떤 것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한 개인이 있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를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 종교성을 높다 낮다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의 성향을 추론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 또는 정기적으로 사찰을 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헌금이에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철칙이에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헌금을 내는데 인색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고, 헌금을 내는데 굉장히 아주 관용적이고 좀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신앙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 내가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헌금을 낼 때 자기의 몫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종교성이 높구나 하는 거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죠. 기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공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일정한 수는 학문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유학을 가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연구 쪽으로 갈 역량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내가 정말 학문의 길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도 불분명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 지각 이론과 동일한 방식인데 학점도 중요하죠. 어떻게 교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학점이 꼭 A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는 B 플러스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B 플러스 이하다 그러면 교수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나는 A 플러스 이상, A가 돼야 꼭 교수다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의 미니멈은 조건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내재적인 동기와 하나의 그 사람의 능력인데 난 그걸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책을 읽고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하죠.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냐. 책을 읽으면서 우선은 책을 읽는 이유는 시험 준비를 하는 하나의 그 외재적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막상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 빠져들고 거기서 뭔가 지식을 찾고 그것을 자기가 어떠한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대로 답을 쫙 쓸 수 있고 그게 결과로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결과는 저는 이후라고 봐요. 하여간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즐겁고 그 자체가 자기한테 뭔가 의미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학문 분야에서는 누가 교수가 되고 나서 누가 뭐 더 연구하라고 합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가 그거 자체가 기쁘고 의미가 있고 그래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일종의 자기 지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능력이 어떤 게 있을까?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내가 측정할 수 있을까? 이 자기 지각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 추론함으로써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그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